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예,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약속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돌아왔죠. 자, 우리 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독일전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항상 틀리는 전문가와 예측조차 잘 못하는 비전문가 두 분 모시고 월드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큰입파리 지용님께서 최강병기 아이돌 팬클럽 때문에 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예, 끝나고 나갈 때 GD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 비판하고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말이죠. 목소리를 용기를 내고 다들 겁이 많네요. 네. 자, 오늘 축구 얘기 하실 분들 오창석 씨 그리고 이주원 MBC 축구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네. 축구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중문죽설 코너 청취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가를 모십니다. 그래도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 영광을 함께했던 세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 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될까요? 어떤 질문도 제가 다 받아서 답한다고 뭐든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건 축구 전문가 앞에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네. 근데 그 2002년 때는 정말 전폭적으로 한국 축구 국가가 지원을 해줬고요. 또 축협도 마찬가지고 특히 프로팀들이 굉장히 대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양보도 해주고 협조도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대표팀 성적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팀을 꾸릴 수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또 히딩크 감독한테 전권을 줬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우러져서 이뤄낸 건데 2002년 정도의 그때 어떤 그 전폭적인 지지나 협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불가능하죠. 예. 네, 불가능하고 또 프로팀도 이제 본인들이 돈을 써서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가대표만을 위해서 내줄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 16강 갈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보면 뭐 86년도나 혹은 94년도나 이때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 뭐 내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2대0으로 이기면 되잖아. 네네. 스코어상으로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1대0으로 이겨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잘해준다면 1대0으로 이겨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패를 당한 팀 치고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독일만 이기면 되는군요. 네네네. 굉장히 간단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한 번만 이기면 되는. 저는 3대1로 이길 거라 봅니다. 그 3대1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죠. 저의 바람이죠. 지금 두 경기 동안 한 200분 정도 되는 동안 골 한 골 넣었거든요. 네. 근데 90분 만에 3골을 넣는다고요? 그게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비축해 놓은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축구 정부적 판단을 위해서 독일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겁니다. 비전문가 괜히 불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승 후보라고 했던 독일이 생각보다 약하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상황이 F조에서 일어난 것 같고요. 독일이 이제 스웨덴도 가까스로 이기고 멕시코한테 패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독일의 기량을 봤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량도 개개인의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이전의 독일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강하지만 이전의 독일의 극강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면 지금 보아탱 선수가 퇴장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훈멜스 선수가 지금 부산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용표 해설위원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훈멜스 선수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탱 선수 대신에 들어올 수 있는 리디거라는 선수도 더 느리다고요. 그래서 스피드를 이용해서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승산이 있다. 오히려 훈멜스가 출전하는 게 좋다라고. 이용표 선수가 이 훈멜스 선수가 같은 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석을 해놨습니다. 비전문가께서 어디서 많이 주워듣긴 들은 것 같은데. 이삭 줍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훈멜스한 선수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중앙 수비수고 네. 또 리드거 선수도 이제 이번 시즌 지난 시즌 첼시가 이제 FA컵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전급의 수비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왔다고 대체 선수가 풍부하다. 네, 쉽지는 않다. 예, 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선수가 풍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성용의 결장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는데 그 결정됐습니까? 독일전에 결정한다는 건? 이게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저도 이제 심어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100%는 아니고. 네네. 사실 신태용의 트릭. 네, 지난 방송의 베스트 11은 사실 이재성 선수가 예. 센터백에서 최전방에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아무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는데 저는 현지에서 미리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도 말을 안 했던 게 뭐냐면 말도 안 된다. 설마 이렇게 나오겠냐라서 말을 안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확률이 적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을 수도 있지만 네네. 장현수 선수가 예.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장현수 선수한테 너무 과도한 여기 집중됐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일부러 제 장현 선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선수인데 기성용이 못 나오니까 구자철 장현수 조합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지금 신태용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이렇게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멘탈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세 번째 게임을 나가는 게 과연 손사에 도움이 되느냐. 일단 공격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봐요? 아,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신태용 감독의 선택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장현 선수의 어떤 그 활약 때문에 신태용 감독도 난감해진 거고 이 장현수 선수 한 명 때문에 팀과 어떤 감독들 그리고 팬들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장현 선수가 뭐 잘못했다 강한 비판을 해야 됐다 이건 아니고 분명히 최선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1차전과 2차전 또 그동안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장현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또 감독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주원 해설위원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특히 큰 대회에서 페널티 라인 안에서는 태클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선수들이 왜 태클을 해가지고 지금 두 경기나 PK를 줬을까요? 이게 첫 번째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김민우 선수의 태클은 나름의 어떤 그 정당성이 있다. 김민우 선수의 선택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는 태클을 했을 때 팔을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질문 있는 줄 알았어요. 손을 너무 높게 들더라고요. 네. 어쩔 때는 좀 팔에 맞으면 PK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열중샷을 하고 수비를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조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성이 많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아니 좀, 그리고 네. 그 수비할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돌아서지만 못하게 하라든가 네네네. 슛만 못하게 하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 멕시코전에 그냥 한 번에 제껴져 버렸단 말이죠. 그건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나올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멘탈이 붕괴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나 이렇게 몸을 날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치차리토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제대로 수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이미 없었기 때문에 네. 야, 몸이라도 날려보자. 이거라도 하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안정환 네. 해설위원이 그걸 중계를 하면서 무책임한 회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 표현을 썼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네티즌들이 문신하면 신체 지능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장현 선수께 오른팔에 문신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상태로 마지막 게임에 나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간절히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지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주원 해설위원 같으면 내가 장현수다. 네. 세 번째 게임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선수는 모든 경기에서 나오고 싶고 또 네. 장현 선수가 멘탈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아, 내가 3차전에서 잘해서 보여주겠다. 분위기 바꿔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결국 감독의 선택입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네. 저는 제가 감독이라면 멕시코전 전반전에 뺐습니다. 네, 제가 감독이라면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비전문가 그 문신 얘기할 때 우리 PD가 일어났거든요. 네, 말씀 좀 조심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 해설위원 나와가지고 네. 심판 첫 번째 경기 스웨덴전 네. 심판 판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었는데 지금 두 번째 경기는 완벽한 오심 아닙니까? 기성용 맞습니다. 선수 그것 때문에 골이 됐잖아요. 결국. 네네네. 이건 너무 억울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는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비디오 판정 안 했습니까? 근데? 하여 그게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이번 그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우리나라 K리그 심판들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심판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이제 B조, 스페인, 모로코, 그다음에 이란, 포르투갈 경기에서는 꽤 VAR 시스템을 많이 이용했어요. 이제부터는 또 이제 주심들이 또 비디오 판독관들이 조금 자주 이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벤치에서 욕을 하면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그냥 심판 마음입니까? 비디오 판독 하지 않았죠? 무조건 주심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심판이 못 본 거를 비디오 판독 룸에서 예. 조언을 해줍니다. 예. 근데 심판이 안 보고 싶다. 그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조언을 했을 때 조언을 듣는다. 그러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고 또 이게 옵사이드나 아니냐 이런 거를 또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럼 그 비디오 판독하는 사람들도 다 주심들이잖아요. 네, 주심들이죠. 네. 그러면은 이번 두 번째 경기 그 기성용 선수가 넘어졌을 때는 네. 누가 봐도 파울인데. 그렇죠. 그거 얘기했을 거 아니고 주심한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했던 건 안 했을 수도 있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파울이다라고 했는데 주심이 보기에는 이거 파울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그냥 무마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둘만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전 세계 네티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몰라도 중국 포털 사이트에도 1위를 했습니다. 멕시코전 오심이. 아 그래요? 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오심이 기록됐고 본보기 어렵더라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경기에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독일 전력이 예상보다 뭐 좋지 않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경기를 치르면서 조직력이 단단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경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까지도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을 봤을 때. 희소식이네요.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도 독일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조별리그에서요. 그래서 가나와 조별리그 경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고전했었거든요. 하지만 우승팀은 독일이었죠. 그 정도로 이제 독일은 좀 경기를 치르면서 조직력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팀 스타일인 건 맞는데 네. 1차전과 2차전을 봤을 때 그냥 조직력의 문제가 아니고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이 안 좋구나. 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질은 1차전에 부진했고 2차전에 나오지도 못했었고요.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에이스. 네네. 2차전에서 토니 크로스 마지막에 멋진 풀킥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독일의 심장이 되어줄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조금 우리가 좀 기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1938년 이후로 독일은 조별리그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조별리그에서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휴일에도 훈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일 네, 선수들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안 좋은 상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멕시코전에서 사실은 경기력 굉장히 좋은 경기력 보여줬잖아요. 네네.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스웨덴전에서 왜 그랬지라는 거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저는 뭐 이제 나중에 분석도 해봐야 되고 신태용 감독 인터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자세하게. 근데 결국 이제 스웨덴전에 들고 나온 선택, 준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멕시코전은 나름의 잘 준비를 했지만 스웨덴전만큼은 워낙 졸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를 준비한 거다. 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막말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 실패를 준비하면 안 되죠. 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네. 스웨덴의 전략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파악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축구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독일전에서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독일과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던 게 94년 미국 월드컵. 그때도 저희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독일 선수들이 뛰지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네네. 3대2로 아깝게 패했는데. 맞아요. 당시에 특정 선수를 욕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골키퍼가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최인혁 골키퍼였죠. 네네네. 굉장히 유명하죠. 이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골키퍼가 한 명밖에 없는데 이름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훈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골키퍼가 너무 좋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니까 24년 전에 어떤 그런 좋은 경기력 네. 독일전에서 한번 기대 볼만하지 않냐? 그렇죠. 그때 94년 그 월드컵에서 2차전 볼리비아전에서 졸졸을 펼치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똑같았거든요. 근데 3차전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좀 호응을 받았던 게 뭐냐면 세계 최강 독일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3대1로 따라붙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번 독일전에 보여준다면 팬들의 그 지금의 비판이 호응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을 잡아내면
16강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이패디의 16강을 가는 정말 기적을 토하는. 네. 뭐 1차전, 2차전 잘못했는데 뭐 3차전 이겨서 16강 가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구 굉장히 단순합니다. 축구 팬들은 한 번 이기면 분위기가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16강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존 해설위원이랑 제가 이 방송에서 만나고 다른 방송에서 만나는데 월드컵 하기 전에 상당히 밝았어요 얼굴이. 네. 소위 말하는 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때 네. 굉장히 밝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안 좋네요. 아, 뭐 이제 뭐 2차전 멕시코전도 그렇고,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어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그리고 사실 저는 사실 고마워요. 독일한테도 고맙고, 일단 축구라는 게, 전력차가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그래도 축구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이잖아요. 네. 야, 혹시 몰라. 그럼요. 갑자기 독일 퇴장당하고, 뭐 자책골 나오고 그러면 또, 원래 보죠. 이길 수도 있어. 이런 희망감으로 보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의 매력이거든요. 네네. 이런 작은 희망이라도 줘서 네. 마지막에 포기 안 하고 좀 네.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네. 그렇고 본인의 4년 만에 돌아오는 전성기가 빨리 끝날까봐 걱정하는 건데. 아닙니다. 이미 출세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팟빵 앱으로 큰이파리 지용님께서 야 축구 해설가는 여자 잘 꼬시겠다. 왜 그렇죠? 말도 잘하고 말도 잘 지어내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인정하는 겁니까? 제가 결혼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경기 두 경기 우리가 이긴다고 예측했다가 시원하게 빗나갔잖아요. 네네. 세 번째 경기는 진다고 예측하면 하시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펠레로 유명하다고요, 네, 와이팅에서. 제가 다른 나라 경기 얘기하면 네. 저는 냉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얘기를 하면서 진다고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게 축구인데 그 기대감을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기대감을 좀 없애는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우리를 7대0으로 이기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를 뭐 해외 도박사들이 한다던데 여기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박사들은 아마 돈을 많이 못 벌 겁니다. 네. 제대로 분석이 아니고요. 지금의 독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7대0으로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죠. 예.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약간의 희망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항상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 잘했습니다. 예. 네, 이상하게 투혼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독일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번 스웨덴전 패배 이후에 네.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신나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항의자랑 막 쏟아졌거든요. 예, 지금도 항의자랑 오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축구라는 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멕시코전 끝난 지 이제 한 2, 3일 지났잖아요. 네네. 이제는 내일이면 바로 또 새로운 경기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응원을 해야 또 재밌는 거고 또 축구를 완벽히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패배에 대한 기운은 경기 끝났을 때 하루 이틀 만에 지우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6974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해서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장현수 선수 너무 뭐라고 치마세요. 이런 의견도 아주 좋은 의견이죠. 네, 좋은 그렇습니다. 의견이네요. 네. 전 세계인의 축제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축제는 즐겨야지 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희망을 가지고. 또 설사 우리가 16강에 탈락한다 하더라도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다 하더라도 다른 재밌는 경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월드컵 자체를 즐겨야죠. 그 경기를 또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쪽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란이 생각보다 포르투갈과 굉장히 잘 싸웠다고요. 선전했다고 얘기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축구가 끈끈해요. 이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6강에 올라갈 뻔했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꺾고 올라갈 뻔했는데 마지막에 찬스를 넣었다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하고 말았지만 어쨌든 유로 2016 우승팀이었던 포르투갈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내용들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호날두의 PK도 막았지 않습니까? 네, PK를 못 넣었죠, 호날두가. 그리고 사우디도 24년 만에 승리. 미국 월드컵 이후에 처음으로 승리했는데. 네. 일본도 승리. 네. 어쨌든 아시아 팀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만 승리가 없는 게 아닌가 아시아 팀들 중에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 뭔가 좀 아시아권 팀들이 무조건 1승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가 1승을 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네. 그러면 포르투갈은 우루과이랑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네. 됐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호나우도는 역시 박수를 받고 있고 네. 메시가 큰일입니다. 그렇죠. 메시. 네. 네, 메시도 기회가 있고, 잠시 약간 수정을 드리면 A조에서는 우루과이, 러시아, 네. B조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포르투갈,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시가 남았는데, 예. 근데 이게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여기도. 네. 근데 아르헨이 지금 1무 1패죠. 그렇죠. 네. 근데 1승만 하면 이 나이지리아와의 마지막 경기인데 여기서 1승을 하고 아이슬란드가 갑자기 하는데 크로아티아에게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 아르헨티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1승 1무 1패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경우의 수네요. 경우의 수인데 아르헨티나 경우의 수는 아르헨티나 전력을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높죠. 네. 하지만 1차전, 2차전과 같이 졸전을 펼치면 아르헨티나도 지금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슨 감독이랑 불화설이라서 네. 사실상 선수들끼리 전략을 짜고 게임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워낙 또 슈퍼스타들이 많으니까. 네, 감독 말 안 듣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개성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약간의 이제 충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경기 나이지리아가 2차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그리고 이제 월드컵에서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를 계속 만났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승리하고 16강에 올라간다면 또 이런 분위기도 다시 또 반전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시는 왜 월드컵만 오면은 부진하냐? 이것도 혹시 멘탈 문제인가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메시가 혼자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가 봐요. 저는. 근데 그 주위에 도와줄 선수들 뭐 디마리아, 뭐 아게로, 뭐 이과인 정말 슈퍼스타들 각 팀에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 대표팀만 오면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부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를 좀 많이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예, 팟빵에 아이디를 읽으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예. 장현수 선수한테 이 작가 멘탈 빌려주고 싶네요. 이런 말이 있는데, 메시한테도 제 멘탈을 좀 빌려주고 싶네요. 예. 그럼 뭐 자살골 넣고도 웃으면서 뛸 겁니다, 아마. 네. 또 넣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비전문가님 자책골입니다. 자책골입니까? 자책하겠습니다. 핸드링 아니고 핸드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센터링 아니고 크로스입니다. 네. 비전문가인 걸 드러내야. 네,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도 착각할 수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전문가처럼 보이면. 네. 그래요. 어쨌든 메시 활약도 조금, 기대해보고. 그러면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미 대표팀이 이제 카잔에 입성을 했고요. 네네. 내일 밤 11시에 펼쳐집니다. 시간대가 좋죠? 내일 밤 11시입니까? 네, 내일 밤 11시죠. 네. 새벽에 하는 줄 알았는데 새벽이 아니군요. 네, 11시입니다. 네. 좋은 시간에 하니까, 그것도 우리 또, 치킨 시켜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마지막 경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요. 마지막 경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축구를 좀 즐기시길 바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네네. 멕시코가 스웨덴을 두 골 차로 이기면.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전력 좋잖아요. 예. 가능한 좋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한 골 차로만 이기면 됩니다. 1대0, 2대1, 3대1, 2대1 상관없습니다. 한 골 차로만 이기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시간대 경기를 하죠. 네, 동시간대 합니다. 그럼 양쪽을 보면서 TV를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3, 4가 다 중계를 하면서 아마 하단에는 멕시코 스웨덴 경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보고, 최근에 2016년 올림픽 대표팀이 독일과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그때 황희찬 선수가 독일 상대로 골을 넣었거든요. 네네. 그때 신태용 감독이었습니다. 독일전 전력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승산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전문가 의견 고맙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원 MBC 축구 해설위원,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저는 4부에서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으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4부 진검승부 트루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개혁 특유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 공개됐는데 평가가 극으로 엇갈리더라고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게.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뭐 옛날 세금 폭탄을 또 하려는 거냐. 뭐 이렇게 완전 상반된 평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수치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16억 원 정도 실거래가 16억 원 아파트가 예. 1년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만 원요? 예, 1년에 16억 갖고 있는데? 예, 16억짜리 아파트가 그게 이제 공시 가격으로는 한 10억 원 정도 되고요. 실거래가는 우리나라가 한 60에서 70%밖에 반영을 못하니까 실거래가는 1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6억 원짜리라고 보시면 되죠. 16억 원짜리 아파트에 1년 종부세가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바뀌기 전에. 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예. 33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 됩니다. 33에서. 네. 그래서 한 3에서 7만 원 정도 증가하고요. 이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세금 폭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 이 종부세 논란이 참여정부 당시에 보수 언론과 이른바 이제 참여정부가 예. 가장 크게 프레임 전쟁을 벌여서 참여정부가 패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 폭탄이다 이런 말이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졌었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종부세를 상징적인 정책으로 해서 계속적인 규제 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걷던 세율보다 계속 낮춰주는 정책을 해왔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좀 환원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이제 시민사회나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때만도 오히려 못하다 이 정책의 수준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재정경제부가 처음에 안을 발표했다가 이게 그렇게 심각한 파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브리핑을 다음날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입법 원리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좀 눈치를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떠들썩한 논의에 비해서 실제 말씀하셨지만 세액 인상률은 뭐 기대에 못 미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는 6억 원 이상을 가진 주택자에게 종부세 매겼잖아요. 예. 그거 이명박 정부가 9억 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9억 원을 올렸죠. 네. 그래서 예. 세수는 확 떨어졌고. 예. 근데 지금 아까 김준일 팩트체커 얘기대로라면 16억 정도 집 갖고 있는 사람이 33에서 37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낸다. 네. 근데 16억 자산 정도 있으면 뭐 36, 37만 원 세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팟빵 앱의 큰이파리 주용님께서 하루 한갑 흡연자들은 16억 아파트 보유자보다 세금 더 많이 낸다. 말이 맞네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절반이 세금인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총액이 2010년 대비해서 75%가 늘어났습니다. 자산액이. 그래서 뭐 지금 1경 713조 규모로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통상적인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소득 5% 적용을 하면 이 부동산과 토지로만 500조 이상의 지금 불로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것이 이제 결국 종부세가 가는 정책 방향의 취지인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팩트 숫자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매년 공시 가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올해 4월 달에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하고 다세대 연립 이런 거를 공시 가격을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가 올해 4월에 1289만 가구거든요. 그중에서 종부세 대상은 전체 1.1%입니다. 14만 가구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1% 부자들만 종부세를 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아파트 가격이 대충 한 13억 원 이상이면은 실거래가로 13억에서 14억 원 정도 되면은 종부세 걱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이하면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여기 계신 분들 다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어떻게 지나가면 있더라고요. 네. 살아보지는 못하는. 다만 최근에 그 김한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렇죠.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이를테면 50%가 늘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왜냐하면 9억 원이 안 됐던 아파트들이 아파트 값이 대거 뛰면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어쨌든 근데 공시지가 9억 원은 실거래가로는 한 13, 14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국민의 1%도 아니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1%라고 하면 그렇죠. 굉장히 수가 작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14만 가구. 그러니까 지금 체리블루님 돈 많아서 종부세 대상 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저도 내고 싶습니다. 종부세. 그러니까 이 정도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의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보수 정권 들어와서 이 종부세를 6억 기준으로 9억 상향을 할 때 세금 대못이 뽑혔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어요. 보수 언론들이. 그래서 2008년도에 약 2조 3천억 원 정도의 종부세가 거쳤었는데 2009년에는 1조 원대로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목 하나로만 1조 이상의 그 세수 감소가 발생을 했던 거죠. 여기서 1조 세수 감소했으면 다른 데 가서 또 1조를 땡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부자들, 아주 부자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1.4%,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내는 세금이었는데 이 세금 1조가 떨어지면 결국 그것의 낙수효과, 그러니까 분배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세목에서 그만큼을 벌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면에서. 근데 이 1.4%가 바로 누구겠느냐. 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고위 자산가들, 기업들, 뭐 이런 데들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정책이 좀 지나치게 과잉 대표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참여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니까 종부세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는 아니거든요? 예. 왜 이렇게 그럼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다. 과거에. 예.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개혁이 좌절된 계기가 사실상 이 종부세 논란에 아까 패배라고 했는데 정말 정확합니다. 이 진영 논리로 보면은 이건 완전히 패배를 했거든요. 일단 보수 언론의 프레임, 그때 나왔던 게 종부세 폭탄이라는 단어였는데 그 조지 레이코프의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예. 그러면 폭탄이 아닌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이 프레임을 무력화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여정부에서 계속 폭탄 아니다. 종부세 폭탄 아니다라고 하면서 폭탄으로 기정사실화됐거든요. 그래서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완전히 말렸고요. 지금도 지금 그거를 이제 재현하려고 일부 언론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혀 다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세 정상화로 이거를 프레임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사실상 굉장히 말씀드렸지만은 예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재정 지출을 178조 원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복지로. 근데 증세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아껴 쓰고 자연 증가분으로 178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거짓말입니다. 178조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 증가분으로. 증세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거는 증세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공약 파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애시당초 믿을 수 없는 공약이었고 증세를 그 소득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조금 하는 거죠. 사실 종부세를 훨씬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 가지고 이게 정말로 굉장히 과세 형평성이 맞춰지고 세금이 정말로 늘어나느냐라고 보면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동산 때문에 모든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어떤 개혁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서울 집값이 비싸긴 엄청 비싸네요. 그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이 안 되는 아파트가 16억씩 이렇게 가고 또 다른 뭐 소위 말하는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 30억 훌쩍훌쩍 넘어가네요. 네. 그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2008년에서 9년 사이로 넘어갈 때 종부세를 깎아준 주택이 한 20억짜리 주택이 있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 20억짜리 주택 소유자가 지난 10년 동안 얻은 그러니까 덜 낸 세금 원래대로 했으면 냈어야 되는데 덜 낸 세금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이 사람은 정책 변화만으로도 약 1억 가까운 돈을 세금을 덜 낸 거예요. 기존에 내야 될 세금을. 근데 이 주택의 가격이 주택 인상률을 보면 이 20억 주택이 지금은 30억 이상을 훌쩍 넘는 그러니까 30%가 넘기 때문에 10년 사이 주택 상승률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를 더 내게 되는 거냐면 지금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안이 이제 기획재정부는 4개 안 중에 4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4만 중에서도 4만을 적용하더라도 174만 원을 연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난번에 10년 전에 세금을 깎아줄 때는 1년에 1,000만 원을 깎아줬다가 2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지금은 그 주택이 무려 10억 정도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올리는 세금은 174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것도 기획재정부가 이거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들인데. 네. 예.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 아까 16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만에서 37만 정도 된다. 예. 그런데 그 2배 가격입니다. 33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을 내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많이 커지죠? 이게 금액에 따라 다른 겁니까? 과표 구간이 다른 거죠. 과표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33억은 현재는 500만 원 내고 있고요. 예. 이게 한 600에서 650만 원 정도 내는 한 150만 원 바뀌게 되면은 최대 증가한다. 150만 원에서 뭐 17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증가하는데 1년에 33억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소득도 많고 많겠죠. 그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아쉬운 건데 뭐 더 내는 게 근데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뭐 파산을 하거나 부동산을 팔아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세금 폭탄이다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최종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아니 뭐 1안, 2안, 3안, 4안, 4안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네 가지 안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로 끝이란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현재로는 이 네 가지 안에서 거의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뭐 비율, 이제 지금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공시 가격을 올리는 거, 또 하나는 세율을 올리는 거, 아니면 두 가지를 섞는 거, 아니면 다주택자까지 1주택자는 빼고 다주택자에만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공시 가격을 올리고 세율을 조정하는 거, 요 두 개인데 아마 크게 지금 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서 아마 그렇게 예상만큼 많이 그 세금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YJ님, 예스앱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솔직히 맞는데 증세에 벌벌 떠니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필요할 땐 증세를 해야 되는데 또 정치인들은 표를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그런 점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부자를 죄악시하면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제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어차피 소득이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런데 다들 이 부자들만 잡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을 이 부자들이 감당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국민 총생산 대비로 따지면 한 19%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OECD 평균이 한 25.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25% 수준으로 오르는, 그러니까 그러면 한 100조 정도의 세수가 더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지 확대를 위해선 이 정도의 세수 증가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 이 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중 추수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만 이제 내 주머니에서 더 나가게 되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세금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냐면 돈을 많이 버는 계층.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자가 세금을 더 낸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 이제 부자가 세금을 더 낸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면 그에 대한 사회적 책무로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과세 구간에 비중을 더 줘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나, 경제적인 것들을 유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종부세와 함께 또 하나 건드려야 되는 게 법인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세금 대책, 그러니까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종합대책을 발표해버릴 경우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증세대책으로 포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국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상당히 져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 그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세금을 올리는 거지만 증세는 아니다. 이런 포지션. 그리고 이게 증세가 되더라도 굉장히 미비하다. 그러면 다시 역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공약들을 지킬 것이며 복지를 늘릴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도돌이포 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5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최고 세율입니다. 뭐 38%, 40%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를 2,800만 명 잡았을 때 0.14%밖에 안 된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아무리 걷어봐야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지금 근로소득자 중에 세금 안 내는 비율이 46.8%. 뭐 전 세계에서 거의 탑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돈은 벌기는 버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46.8%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도 버니까 약간이라도 걷는다면은 그러면 조세 형평이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도 더 수입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 과세 체계가 사실은 너무 복잡합니다. 예.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세액공제 이런 공제 제도가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연봉이 6천만 원인데 그 소득 면세자 비율이 6%나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년에 6천만 원을 버는데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100명 중에 6명이나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공제를 해줄 필요는 있지만은 좀 더 단순하게 해서 세금은 다 걷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을 좀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거는 좀 건드리기가 쉽지 않죠. 여기저기 저항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좀 밀어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증세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박근혜 정권 때 마지막에 뭐 증세한다 했던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던 일로 가버린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접세 비중이 너무 크지 않느냐. 물건 살 때 우리 다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모릅니다만 10%씩 다 부가세 붙어서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세금 내기도 하고 아까 뭐 담배 얘기도 했습니다만 담배 절반이 세금이고 기름 절반이 세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접세 너무 많다. 이거를 직접세로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금 논쟁을 정면으로 하는 것을 예. 거의 모든 정부가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조삼모사식으로 이제 안 보이는 세금들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왔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광장을 거쳐서 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이제 그 정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금 문제도 역시 그 소득 불평등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의 부분으로 이제 말하자면 아까 프레임 얘기 초반에 오래 했는데 프레임을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부동산 자산의 규모. 그러니까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0여 년간 가장 가파르게 불공정하고 불평등이 확대된 게 이 부동산 자산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이 기업 소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어렵고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뭐 30대 재벌이나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뭐 여기 이게 부동산 그 자산이랑 겹쳐 있기도 합니다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세율을 늘리는 건 상대적으로 저항감이 적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공격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이런 거에서 좀 최근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최저임금 논란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좀 전반적으로 애초에 공약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에서 굉장히 좀 후퇴하고 있는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선거 앞두고 부담이 된다 뭐 국민 저항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은 해야죠.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서는 증세 안 하고 어떻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습니까? 당연히 증세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또 그 이후로 미룬다. 그럼 2022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럼 다음 정부로 미룬다. 그럼 언제 할 겁니까? 뭐 선거가 없는 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를 의식하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은 지금 부동산 김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부동산 보유세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 종부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왜냐면은 이를테면은 3년 그러니까 뭐 5억 원이 1년 동안 그 아파트 값이 상승했는데 예. 보유세는 50만 원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정말 못 받아들일 정도의 금액인가. 1년 동안 5억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 50만 원 증가했다고 못 낼 가격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웃으면서 내셔야죠. 자산이 5억이 증가했는데 세금 50만 원 웃으면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금 납부에 대한 정서 구조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세금을 좀 회피하는 것이 어떤 그 삶의 지혜인 것처럼 또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어떤 형태의 설계가 되던 이 너무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정책을 쓰면 부자를 공격한다라고 비난을 하고 예. 그러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 종부세 논란의 트라우마를 기억해 보시면 강만수 전 그 경제부총리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갖고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한 채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청문회에서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을 이번 정부가 발표를 할 때도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거 이제 실 거주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 정책의 신뢰성이나 이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0507님, 부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겁니다. 세금 더 내게 할 생각 말고 더 소비하게 만들고 더 기부하고 더 세금 낼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자꾸 부자들을 도둑질했다고만 몰면 가진 자들은 더 안 내놓습니다. 무조건 증세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공감을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훌륭한 지적 아닙니까 이거는? 네, 뭐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더 소비하고 더 기부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국가 영역은 아니죠. 그건 이제 민간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 지금 저희는 뭐 부자들이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았으니 더 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과 소득만큼 세금을 내는 방법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해외에 가서 쓰시더라고요. 그 돈들을 국내에서 안 쓰고 내수진작에 별로 도움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분들. 그렇게 냉소하고 조롱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실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꺼냈다 그럴까요? 종부세. 그런데 기대와는 조금 달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세금 체계를 좀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좀 이제 첫 발을 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을 좀 살펴봤다.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뭐 실패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 드라이브들을 적기에 걸어서 취임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냈고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공세적인 판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담대한이라는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근데 좀 이상하게 약간 눈치를 보는 듯한 전혀 담대함이 없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어떤 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제가 방송을 지금 한 석 달째 라디오 개편하고 하고 있는데 석 달 동안 경제 아이템을 거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왜 안 하는지 몰랐는데 우리 PD가 방금 써주네요. 제가 경제 쪽으로 모른다고 생각해서 안 했답니다. 오늘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잘하는 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무 아이템은 다 갖고 오세요.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르는 게 없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